다이어트 무조건 성공하는 거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하루에 30분 밥을 먹자마자 꼭 걸어주세요. 운동을 하시면서 식단, 저는 일반식 먹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일반식이 뭐냐면 그게 원래 인간이 먹어야 될 음식인데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은 끊어도 살은 정말 많이 빠집니다. 어떻게 답이 없어요.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일단 적게 먹으면 보통은 내가 적게 먹었으니까 그냥 칼로리가 덜 들어오니까 내가 쓰는 거는 비슷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살이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몸이 생각보다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 몸이 적응을 정말 잘해요. 정말 상황에 따라서 살아남으려고 정말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먹을 게 줄어들잖아요. 몸에서 에너지를 들 써버려요. 그걸 대사 적응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인류가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먹을 게 풍부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맨날 굶어 죽었다는 기록들 많이 있고, 맨날 흉년 들면 막 밥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유전자에 밥이 없을 때는 에너지 많이 쓰지 마, 에너지 줄여, 살아남아, 이렇게 하는 유전자에 그 기전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줄어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는 야, 흉년인 것 같아, 음식이 없어, 에너지 쓰지 마, 이러면서 에너지 안 써버립니다. 안 먹으면 그냥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적게 먹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이제 쓰는 게 줄어드니까 이거 소용없게 됩니다. 처음에야 적게 먹으면은 적응을 아직 못했으니까 그때 살이 좀 빠지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다가 다들 아실 거예요. 적게 먹으면 살이 좀 빠지다가 멈춰. 더 안 빠져. 그거 왜 그럴까요? 적응한 거예요. 몸에서 적응을 해서 이제 거기서 더 적게 또 먹어야 그래 또 더 빠져요.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어디까지 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적게 먹는다고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요요도 잘 옵니다. 왜냐하면 대사가요, 줄어든 게 회복이 잘 안 돼요. 우리 몸에서는 줄이는 거는 빨리 잘하는데 늘리는 것도 빨리 잘 못해. 한참 걸립니다. 자, 그럼 대사가 줄어든 상태에서 만약 뭐 드시잖아요, 슝, 칼로리가 올라가면서 그냥 요요가 확 오게 됩니다. 요 문제 있죠. 그리고 또 운동에도 왜 살이 안 빠지냐, 굉장히 유명한 연구도 있는데, 미국의 임상건강증진학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 이렇게 미국민들에게 뭐 운동 요렇게 하세요, 뭐 이러면은 건강에 좋아요, 뭐 이런 거 알려주시는 그런 학회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고. 근데 거기서 이런 연구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운동을 30분 하는 거랑 60분 하는 거랑 지방이 분해되는 게 2배 차이가 안 나고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운동한 거랑 60분 운동한 거랑 2배 운동했잖아요. 그럼 살 빠지는 게 2배 돼야 되잖아요. 2배가 안 됐어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체중 감량 위해서는 그냥 일단 하루에 30분 운동을 일단 해라. 더 할 사람은 더 해도 된다. 왜냐면 추가적인 이득이 약간 있긴 있거든요. 더 할 사람은 더 해도 된다. 근데 일단 30분은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힘들게 하려고만 하시니까 이게 다이어트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30분 운동이라도 좀 해주시고, 먹는 거는요, 적게 먹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잘 먹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보통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제가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한데,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듣는 바로는 이거예요. 원장님, 저는 의지력이 약합니다.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를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 애초에 의지력으로만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다이어트라는 게 정말 수많은 요소가 복합되어 있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단순하게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그러니까 칼로리 들어온 것만큼 살찌고 나간 것만큼 빠지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우리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왜 연애하실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연애할 때도 여러분이 막 사랑을 막 줘, 무지막지하게 줘, 그대로 다 돌아왔나요? 정말 그러셨어요? 저는 안 그랬던 적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뭔가를 다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간단한 동물이 아니잖아요. 뭐 연애하실 때도 여러분 엄청 잘해줬어.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똑같이 잘해준 게 아니잖아. 이 얘기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몸에서
먹는 게 들어와도요 똑같아요. 먹는 게 들어와도 이게 똑같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고 쓰는 거랑 내보내는 게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상황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도 다르고 연애할 때 똑같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다를까? 왜 다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왜 다를까가 한 가지라고 보통 좀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뭔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연애에서도 그 왜 나한테 사랑을 다시 안 줄까 생각해 보실 때 뭐 하나가 있던가요? 뭐 하나 이유가 있는 것 같았겠죠. 내가 뭐 못생겨서 그런가? 내가 뭐 경제력이 그런가? 내가 뭐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가? 과연 그거 정말 하나였을까요? 뭔가 이렇게 팩트로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 죄송하긴 한데 보통 그렇게 되면 하나가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죠 다들? 이게 뭔가 내 외모도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가 보다.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좀 부족했나 보다. 아니면 내가 뭔가 이 사람 뭐 취향의 옷이 아니었나 보다. 옷을 잘 못 입었나 보다. 솔직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되게 다양하잖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살이 찌고 빠지고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게 영향을 끼쳐요. 막 호르몬도 막 수백 개입니다. 호르몬도 막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읊어보기만 해도 뭐 렙틴, 그렐린, 펩티드, YY, 뭐 요새 위고비, 뭐 GLP-1,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이죠. 너무 많아요 지금 막 너무 많아가지고 얘네들 다 따져봐야 되고 또 거기다가 뭐 당을 또 분해하는 거에 따지자면은 뭐 췌장 사이즈부터 시작을 해서 당 분해 능력, 뭐 신경 신호 전달, 위장이나 내장의 크기, 어떤 뭐 육모의 문제, 흡수는 얼마나 잘할 것인가. 정말 많아요 요소가. 이 요소들을 각각을 이제 다 의지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각각을 다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을 잘 자서 잠을 규칙적으로 잘 자서 렙틴, 그렐린 분비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간헐적 단식을 해가지고 인슐린 분비 조절하고 인슐린 민감도 올리고 이런 걸 조절한다든지 제 책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 작은 요소들을 다 통제를 조금씩 해주는 겁니다. 어려울 것 같으시겠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정말 단순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읽고 나면 아 그렇구나, 아 이걸 하면 되는데 이게 간단한 걸 왜 몰랐지? 하실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꾸준히 잘 해주시면은 알아서 살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의지력이 아니고요 시스템을 잘 짜주는 거고 그 시스템만 잘 짜주면 무노력으로도 다이어트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이어트 무조건 성공하는 거 제가 이 감량혁명에 나오는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운동부터 시작을 할게요. 운동 그냥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 하루에 30분 밥을 먹자마자 꼭 걸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냥 뭐 했다 말았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할 것도 아니에요. 걸으시면 됩니다. 또 포인트, 밥 먹자마자 하시면은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밥을 먹자마자 혈당이 쑥 오를 텐데 먹자마자 걸으면서 조절을 바로 해줍니다. 바로 해줘버리고 또 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규칙적으로 돼서 몸에서도 좀 익숙해지고 자, 운동은 일단 그렇게 해서 하시면서 그 운동 그것만 하셔도 정체기 극복, 요요 방지, 근손실 방지, 건강 유지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기분도 좀 좋아지면은 기분 좋아서 덜 먹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식단 뭐 복잡하게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저는 일반식 먹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일단 딴 거 모르겠고 이거만 하시려면은 일반식만 하십시오. 자, 일반식이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반식 말씀드리면 자꾸 특식을 생각하세요. 짜장면, 탕수육, 족발, 마라탕, 마라샹궈 밥이랑 먹으면 정말 맛있죠. 빵, 케이크. 얘네는요 일반식이 아닙니다. 얘네는 특식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먹었을 때 일반식이 나오는데 걔네가 뭐냐면 영양사분들이 이 영양학적인 거에 맞춰서 나오는 게 일반식이에요. 그럼 그게 원래 인간이 먹어야 될 음식인데 그거 말고 가끔 병원에서 보면 뭔가 특별한 게 나오죠. 뭐 돈가스 나왔다 그러고 그럼 특식이라고 하면서 나오잖아요. 특식. 그러니까 걔네가 정말 특식인 거예요. 특식 말고 일반식을 드셔라. 그렇게만 해도 특식만 정말 빼도 살은 많이 빠집니다. 운동 별거 아닌 거 30분만 하시고 못하겠으면 그리고 요거 특식만 일단 빼시고 제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일반식 드시고 그리고 세 번째 생활 습관인데 생활 습관도 여러 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잠을 좀 주무세요. 제 시간에 잠을 안 자면요 뚱보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날씬 호르몬이 적게 나와버려요. 이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쪄버립니다. 근데 똑같이 못 먹게 해요. 왜? 뚱보 호르몬이 더 먹게 만들거든요. 날씬 호르몬은 배가 빨리 부르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잠은 좀 잘 좀 주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은 한 가지 술만 끊어도 살은 정말 많이 빠집니다. 술은요 어떻게 답이 없어요. 술은 왜 그러냐면은 술을 먹으면 알코올을 간에서 분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방을 어디서 분해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어딜까요? 뭐 심장, 신장, 간에서 분해합니다. 알코올을 간에서 분해하는데 지방도 간에서 분해해요. 알코올부터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코올 먹었잖아요. 지방 분해를 안 해버립니다.
됩니다. 다 후순위로 다 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이 찌는 겁니다. 술 먹었을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술 빼란 말은 있는데 밥 빼, 떡 빼, 뭐 피자 빼 이런 말은 없어요. 재밌는 건 영어로도 있습니다. 비어벨리라고 영어로도 있어요. 딴 나라 말로도 술 빼는 다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음식 빼는 잘 없어.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한약 효과가 있냐고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셔서도 물어보세요. 예, 이제 저한테 이제 다이어트 약을 지으려고 와서도 물어보세요. 효과가 있냐고.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4가지 정도 기전으로 보통 보고 있는데 동의보감에서 첫 번째로 보는 게 기허예요. 기허. 이게 허약해서 살이 찌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허약한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른 게 허약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살이 쪘는데 체력 떨어지고 되게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거 지금 듣는 순간 난해하실 거예요. 굉장히 많으실 건데 그게 기력이 떨어져서 살이 찌는 거예요. 기력이 떨어지면 왜 또 살이 찌냐? 기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순환이 잘 안 돼 버려요. 순환이 잘 안 되면은 저희 한약에서 또 말하는 게 습담이 문제예요. 습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는 건데 습담이 뭐냐면 몸에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약간 붓는 거랑도 비슷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은 이것도 또 살찌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약으로 기호도 치료해주고 습담도 내보내고 배출하고 빼주고 이런 걸 좀 해줘야 되고 또 내열도 있어요. 내열이 뭐냐면 습담이나 이렇게 자꾸 노폐물이 쌓이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저희는 열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 열이 사실은 좋은 열이 아니고 나쁜 열입니다. 이게 때로는 화병처럼 그래서 자꾸 화가 나고 자꾸 화가 나서 더 먹게 되고 이런 분들도 또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원인이 되는 내열도 좀 해결을 하고 마음도 좀 봐주고 이제 그런 약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질환적인 문제가 같이 있으니까 다이어트 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해서 기허, 습담, 내열 3가지 얘기를 했는데 요 3가지 외에 곡기승 원기라는 게 있습니다. 곡기승 원기. 이거는 뭐냐면은 곡기, 즉 내가 먹은 게 원기,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것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몸에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먹었다는 거. 이건 이제 양이 많은 걸 얘기하는 거고, 양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은 원기가 타고난 게 이 내가 해소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남들이랑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쪄버리겠죠. 이런 분들은 약간 이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참고로 이 네 가지 전부 동의보감에 나오는 기전이고요. 여러분 동의보감 하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동의보감이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됐던 거 아시죠? 유네스코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동의보감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역사적 서적이다. 그래서 의학적인 지식이 총망라가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의보감 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럼 도대체 제가 동의보감에서 뭘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동의보감이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돼서 영역이 됐었는데 그 영역이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제 국가에서도 참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보건복지부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이 될 때 저도 참여를 해서 저도 영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니어 에디토리얼 어시스턴트였고요. 그래서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동의보감은 정말 많이 봤죠. 왜냐하면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봤던 내용 중에 비만에 관련된 내용 물론 좀 더 있긴 한데 가장 큰 거를 좀 따지자면 요 4개라서 요 4개부터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살 안 찌는 몸으로 체질을 바꾸는 게 뭐 사실 간단하세요. 요 책 제가 쓴 거 여기서 보시면은 무노력 다이어트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무노력 다이어트의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왜 무노력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면 이게 살 안 찌는 몸, 이게 결국 요요가 안 오고 싶으신 거거든요. 요요가 안 오고 싶으신 거고 그렇게 몸을 시스템을 변화를 시키려는 건데 그게 의지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하면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의지력으로 하는 거는 시스템을 건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무노력 다이어트는 시스템을 하나하나 다 건드려서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만들어서 더 이상 살이 안 찌게 하셔라. 그렇게 하면 노력을 많이 안 들이고도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살이 안 찌는 몸으로 계속 체질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의지력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무노력 다이어트를 하셔서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살이 잘 빠지는 그런 몸으로 바꿔 놓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먹는 양을 줄여가지고 살을 빼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요가 또 오면은 그게 살이 진짜 뭐 진짜 두 배 찌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55kg였던 사람이 50kg로 뺐다면 이게 살이 다시 찌면 55kg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60, 막 70을 가버려요.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요요가 사실은 몸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몸에서는요 항상성이라는 게 있고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체온이 돌아오듯이 당연하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이거 왜 그러냐? 체온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몸에서는 일정한 성질을 유지해야 생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일정한 수준을 뭐든지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체온 36.5도, 혈압도 70, 120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다 정해져 있는 수치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도 몸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내려가는 걸 싫어합니다. 계속 내려가다 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지방이 다 없어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에너지도 없고. 그래서 내려가는 거에 거부합니다. 원래대로 돌리려고 싶어 해요. 그게 사실은 요요의 진실입니다. 몸의 반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몸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서 그냥 급속 감량, 막 빨리 빼는 것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 유지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몸에다가 아예 박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 이거 안 돌아가도 돼, 너 이거 내려가서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거야. 자, 내가 몸 상태 요거 바꿔 놓을 테니까 그대로 유지해 라는 그 유지 루틴을 정말 철저하게 몸에 짜 넣으셔야 되고 그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더욱 무노력 다이어트는 요요가 안 오고 문제가 잘 안 생기고, 이 그냥 노력 다이어트, 노력만 열심히 하는 다이어트는 결국에는 다 요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너무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이죠.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이 유지 중인 사람은 딱 가지고 있는 습관이 딱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무슨 습관이냐면은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말 자동화된 식사 시스템, 정말 자동화. 네.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에 들어올 때 불을 켜고 들어오듯이 자동으로 해버립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딱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첫 번째, 직관적 식사. 이게 뭐냐면은 배고플 때 밥 먹고 배부르면 멈춰라 라는 너무 당연한, 정말 개들도 할 수 있는, 소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애기들도 합니다. 이거 한두 살 애기들도요, 딱 먹다가 배부르면 멈춰요. 아시죠? 해서 멈춰요. 걔네 배 터지게 먹어서 배 터진 거 보신 적 있나요? 안 그래요. 근데 애들도 할 수 있고 동물도 하는 거를 사람 어른이 못합니다. 목구멍까지 찼다 그러면서 먹어요. 계속 먹어요. 배 터질 때까지 먹어요. 소화 불량이 올 때까지 먹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먹냐?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른지도 까먹었고. 왜 까먹었냐? 이게 규칙적으로 식사를 안 하고 아무 때나 막 먹으니까 실제 배고픔, 그러니까 진짜 배고픔도 까먹다 보니까 그냥 배부름도 까먹고 그냥 아예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직권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일단 진짜 배고픔부터 찾습니다. 진짜 배고픔이란 건 뭐냐면, 저희가 원래 건강하게 생활하면, 군대 가신 분들 이해도 하실 거고 학교 다닐 때 규칙적으로 식사하셨던 분들 이해하실 건데, 규칙적으로 평소에 식사를 했다면 점심시간 되면은 꼬르륵 소리 나고 배고파요. 밥 때 되면 배고파요. 그게 영양소가 진짜 모자라서 생기는 진짜 배고픔입니다. 그때 딱딱 먹어주면 이게 생겨요. 자동으로 그게 생깁니다. 우리 뇌에 송가선의 생체 시계가 있거든요. 거기 맞춰서 자동으로 배고픔이 딱 들어옵니다.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배고픔이 형성이 되고 그때만 딱 먹게 되고, 이 진짜 배고픔에 의해서 먹게 되면은 영양소가 어느 정도 차면은 배부름이 느껴지고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가짜 배고픔, 그냥 아무 때나 먹고 배고프면 먹고 이렇게 하면요, 가짜 배고픔에 휘둘립니다. 가짜 배고픔은 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불규칙하게 먹으면 아무 때나 먹으면서 왕창 먹습니다. 몰아 먹습니다. 폭식을 해요. 목구멍까지 차게 먹습니다. 왜? 스트레스로 먹었으니까 애초에 어느 정도 먹으면 만족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릴 때까지 먹어요. 진짜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식사가 다 망가져 있으면은 사실 유지가 될 리가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직관적 식사를 실천을 해서 계속 밥 먹다 오다 보면 일어나도 보고, 물론 저기에 뭐 식사 집중이라든지 수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배부른 걸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으면 먹다가 자동으로 멈추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멈춥니다. 그런 식으로 자동화된 식사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무노력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살이 찌는 결정적인 이유, 많이 먹어서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비만은 의학적으로는 유전이라고 했었는데, 유전으로는 설명이 안 될 만큼 그 숫자가,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먹을 게 많아진 거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 굶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싶긴 한데 건강 문제가 좀 심각할 정도로 성인이 되어서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 차 사고 나서 다쳐서 응급실 가는 거 말고는, 아니면 감기 걸려서 가는 거 말고는 가장 많이 병원을 들락날락 하는 이유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잖아요. 만성질환, 대사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다 암까지 전부 다 살쪄서 살찌는 것과 연관이 있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많이 먹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니까 비만을 부르는 안 좋은 식단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많이 먹는다는 거의 개념이 그냥 폭식, 누군가는 식사를 많이 하고 누군가는 소식을 하는데 그 차이도 있지만 자주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의 빈도, 얼마나 음식을 자주 먹는가 로도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한 끼를 똑같은 음식을 먹을 때 이 칼로리를 우리가 섭취하고 영양소를 섭취하는 음식에서 나오는 양이, 우리가 주로 말하는 이제 포도당 아니면 단순당의 양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먹게 되는데, 결국은 그냥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단순당을 많이 먹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은 되게 쉽게 많이 접할 수 있게 됐죠, 단순당을 예전에 비해서. 100년 전만 해도 설탕은 너무 비싼 거였는데, 지금은 가공식품에서는 설탕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액상과당이라든가 아니면 인공 감미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맛을 구하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 단맛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또 이제 중독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단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또 쉽게 고치는 게 어려운데, 이거 단 거 위주의 식단을 자주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가장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살을 찐 이유가 많이 먹는 거라고 했으니 가장 쉽게 살 빼면 그만 먹으면 되겠죠. 이제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그 안 먹는 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안 먹을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먹는 양을 줄일 수도 있겠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단순당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일률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음식을 먹는 비율 중에 현대인들은 70%, 60% 가까이를 탄수화물로 먹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단순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이제 적게 먹는다고 얘기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도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음식을 5번 먹으면은 인슐린 호르몬이 5번 분비되고요. 음식을 한 번 먹으면은 인슐린 호르몬은 한 번만 분비가 됩니다. 근데 그 인슐린 호르몬이 자주 분비가 되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식사 빈도를 줄이는, 요즘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많이 하죠. 저도 환자분들한테 간헐적 단식을 권합니다. 안전하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돈이 들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을 이제 칼로리를 재가면서 음식을 조절한다는 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해야 되고. 근데 간헐적 단식은 그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쉽거든요. 몇 시에부터 몇 시에 먹었어, 몇 시에 먹었어. 간헐적 단식의 목적은 공복 시간을 어느 정도를 확보하는가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아까 하루에 5번 먹으면 인슐린 5번 나온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몸이 쉴 틈도 없고 살 빠질 틈도 없습니다. 이 공복 시간을 좀 길게 그냥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은 16시간 뭐 이렇게 시간이 16대 8 뭐 이런 간헐적 단식이 있는데,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도 사실은 없고 초반에는. 하지만 이제 16대 8이 유명해진 간헐적 단식의 대명사처럼 된 이유가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일단 키토시스란 게 가지고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오토파지라 그래요. 자가 포식을 일으키는, 우리 몸에 병들고 늙은 세포들을 우리 몸이 알아서 파괴하는 항노화죠. 이런 효과들도 16시간 이후부터 효과가 나기 때문에 보통 16시간을 이야기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하기도 너무 쉬워요. 사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단식도 아니고 뭣도 아니기 때문에 좀 단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민망해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 진짜 기초적인 기초고, 보통 12시간 단식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하죠.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하면 저녁을 먹고 늦은 야식을 하지 않는 이상 밤에 잠을 8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면 보통 12시간은 단식이 가능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해서 4시간 더 하는 거니까 아침 식사 한 끼
거르고 점심을 먹게 되면 16시간 단식도 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6시간 단식을 하고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3끼를 먹는 양이 중간에 간식이 있고 단순당 있고 과자 이런 게 섞인 게 아니라 건강식으로 먹는 사람이라면 거의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대 이제 마트에서 우리가 쉽게 접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나 외식을 할 때 먹게 되는 음식에 들어가는 단맛을 내는 이 당들의 효과가 되게 적은 양이라도 무섭거든요. 우리가 케찹을 뭐 요만큼 찍어 먹으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콜라보다 설탕이 많잖아요, 케찹에. 예, 그런 식으로 고기에도 뭐 이렇게 양념이라고 하면은 붓으로 고기에 양념 좀 발랐는데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 라고 하지만 그 당은 어마어마하게 섭취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순당이나 가공당을 쉽게 섭취하는 식단에서 벗어나서 건강식을 한다면 하루에 3끼고 뭐고 다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대사질환으로 살이 찌고 뭐 당뇨나 고혈압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식사를 좀 줄여서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거는 16시간 정도 단식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 시간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16대 8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이제 스케줄 따라서 지키는데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16대 8을 지키고 나서 단식이 끝나고 나서 마라톤을 완주한 것처럼 보상 심리가 생겨가지고 또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때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구 먹는 경우가 있어요. 당이 막 많은 탕수육을 먹는다든가 탕후루를 먹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당을 먹는다 그러면 인슐린을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서 단식을 안 하느니만 뭐 그런 효과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단식을 이야기할 때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시간보다도 단식을 마치고 나서 먹는 첫 끼, 단식 끝낼 때 어떻게 끝낼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입니다. 이게 단백질 근손실도 예방을 하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활성화하고 그래서 그 단백질을 제일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단백질을 제일 효율적으로 섭취하면서 동시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소고기하고 달걀에서도 노른자, 그냥 달걀 노른자, 그냥 달걀 그냥 전체 달걀이죠. 달걀과 소고기가 가장 효과적이고 아니면 봄브로스라 그래서 요즘 또 많이 먹는데 한국에서는 사골이죠. 사골국물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저는 간헐적 단식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체질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밤에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를 거르는 게 더 편하다.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신데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얼마든지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저는 아침 식사를 이제 주로 거르고 8시, 9시에 좀 늦게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점심까지 뭐 금방 좀만 일하다 보면 점심이 되니까 점심 식사를 하는 걸로 해서 16시간 단식을 하죠. 근데 이 단식이라고 하는 게 라이프 스타일로 그냥 가져가기에도 저한테 편안해서 처음 근데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려고 하면은 올랐어 16시간 해보고 24시간이 훨씬 더 또 다른 효과가 좋으니까 24시간을 해보고 싶은데 빈혈이 오거나 어지럽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특히 혈당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억지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간에만 얽매여서 시간을 지키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갑자기 마라톤 뛸 수 없잖아요. 우리 몸이 그런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천천히 내가 너무 음식을 자주 먹는 건 아닌가 이거를 점검을 하고 그거를 자각한 정도에서 천천히 시작해서 12시간도 해보고 14시간도 해보고 천천히 늘려간다면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충분히 혈당이 뚝 떨어지는 걸 예방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16시간 도달하는 건 쉽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저도 16시간 단식을 하고 봄브로스나 이런 것들을 즐겨 먹는 편이고요. 우리가 뭐 맛있는 음식을 그렇다고 막 제가 건강식만 먹고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진 않겠죠. 많이 먹진 않겠지만 그런 보상을 먹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88 올림픽 끝나고 중학교 때 일찍 이민을 가서 그 당시에는 미국에 떡볶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있었는데 어렸을 때 한국에서 먹던 떡볶이를 먹다가 미국에 갔는데 못 먹게 됐으니 이게 약간 소울푸드 같은 개념이고 괜히 그게 맛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요즘 사실 그렇게 맛있지도 않구나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국에 나오면 꼭 찾아 먹는 음식이 떡볶이일 정도로 좋아한다고요. 그런 거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먹는데 못 먹고 뭐 절대 제가 암 환자라 그래가지고 철저한 식단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고 특히 간헐적 단식이 그거를 허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당뇨를 고쳐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 16대 8 정도의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적당히 음식도 먹어주고 이렇게 해서는 개선되기는
어렵겠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한 번 정도는 24시간 단식도 해야 되는데, 저도 24시간 단식을 가끔씩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는 해요. 근데 24시간 단식을 하면 음식을 완전 굶는 건 아니거든요. 음식을 얼마든지 저녁을 내가 먹고 음식을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아침은 원래 안 먹으니까 안 먹고, 점심 때 점심을 먹어야지 16시간 단식이 되는 건데, 마침 너무 일이 바빠서, 바쁜 날이라서 일을 하면서 일도 잘 돼. 그래가지고 일도 잘 되니까 방해받고 싶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 됐다. 내가 원치 않는데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단식을 하게 됐네.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내 몸에서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 장 줄기세포나 면역 줄기세포들이 단식 시간이 길게 갈수록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아까 자가포식에 의해서 늙은 세포들을 우리 몸이 잡아먹기 때문에 항노화 효과도 있으니까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마침 못 먹었어요. 그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다시 저녁 시간이 오면 24시간 단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단식을 한다 그래서 하루를 온종일 굶는 날은 없어요. 하루에 한 끼는 먹게 된다는 거죠. 적어도 1일 1식이 24시간 단식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완전히 안 먹는 거는 그 다음 날로 넘어가니까, 보통 잠자는 시간 끼고 하면은 36시간 막 이렇게 초장기로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가끔씩 24시간 단식을 껴서 하고, 평소에는 8시간 단식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행 가면은 뭐 호텔 가면 조식도 나오고 이러면 또 먹죠. 가족들하고 여행 갔는데 나 혼자 간헐적 단식한다고 방에 있으면 그 뭐해, 그거는 좀 아니니까, 그럴 때는 또 편안하게 먹고, 이게 뭐 가끔씩은 아침 약속이 있으면 또 먹고, 깨질 때도 있지만 또 지킬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고비나 삭센다 같은 경우는 각광을 받고 있죠. 원래 비만 치료제라고 하면 안 되고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당뇨보다 미용이 더 중요하니까 비만 치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떴고,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위장의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거죠. 운동도를. 그래가지고 결국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암 환자가 위를 완전히 절제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당뇨도 있었는데 비만이었는데 체중이 뭐 거의 100파운드가 빠지고 당뇨병이 사라지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위 밴드를 통해서 똑같이 수술적인 요법으로 위를, 아니면 위를 부분 삭제, 옛날 그런 수술들이 있었잖아요. 예.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도 그 수술을 받다가 부작용으로 돌아가시고 이럴 정도로 그런 수술이 있었는데, 지금 위고비도 이제 약물을 통해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위의 활동을 억제하고, 이제 거기에 또 식욕을 억제하는, 뇌에도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좀 해주는 것 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그냥 안 먹으면 되지. 그리고 단계적으로 하고, 이 몸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인슐린 저항성을 조금 공부하고, 사람이 지식이 아는 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조금 알면 이런 게 쉽거든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거 믿어 말어 해봐 말어 하고 그냥 굶어보라니까 덮어놓고 굶는데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해가면서 하면 사실 쉽거든요.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배움의 기쁨도 있고 해서, 돈을 들여서 위고비를 맞을 만한 가치가 과연 있는가. 근데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저용량으로 주사를 맞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서 항상 다이어트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남성분들이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남성인 경우에 저용량으로, 고용량으로 하면 항상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중도 포기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용량으로 주사를 맞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짧은 기간 동안의 치료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식사하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치료가 끝난 후에 계속 그 치료를 하지 않고, 약물을 의지하지 않고도 식욕 조절이나 아니면 자기가 식단을 조절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치료를 하는 동안에 운동을 하신 분들, 대사를 그래서 끌어올리신 분들은 좋은 효과, 거의 부작용은 경험하지 않으면서 최대의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제일 효과가 안 좋은 분들은 누구냐? 여성분들인데 뭐 한 40대인데 별로 운동량이 전혀 없고 술 많이 마시고 그래가지고 살찐 경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위고비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부작용대로 가장 많이 겪고, 효과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또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용량을 크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요가 엄청 심합니다. 중간에 부작용도 심하고, 부작용이 심해서 포기하던가 아니면 끝나고 난 다음에 요요가 심해서 끊을 수가 없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권장할 만한 적당한 치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치유랑 치료는 다르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는 있지만 치유받는 공간은 아니에요. 적어도 현대의학 시스템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장 많이 가는 이유가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암일 거예요. 다 전부 다 대사질환이고 다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의 치료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는데, 일단은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규정이에요. 안 그런 치료 못 보셨잖아요. 그걸로 치료를 해야 돼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 약물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없애주거나 편안하게 해주는, 원래 통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목적인데, 지금 대사질환들은 통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합병증이 무서우니까 그걸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 당을 관리해주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내려주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을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증상만, 암이 있으면 그 혹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혹을 떼내고, 그런 식의 치료를 해주는 건데, 거기까지밖에 못 해줘요. 거기까지만 해주는 것도 감사하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 이상으로. 왜냐면 이거는 치료의 목적이, 나는 그게 좋아, 마음에 와닿았어, 왠지 이렇게 관리만, 약물로 관리만 하고 내가 지금껏 신경 쓰지 않은 것처럼 계속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너무 바쁘거든, 이라고 하신다면 그게 맞는 치료가 돼서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 관리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결국은 당이 계속 진행이 돼서 당뇨약을 더 센 거를 쓰다가 나중에 인슐린 주사를 맞다가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투석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식을 해야 되는 이 단계를 누구나 다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 차원을 넘어서서 이거를 되돌리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되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쭉 길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닥터조의 채널에서도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직접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시고 답변 받으실 수 있고, 저 말고도 다른 기능의학 선생님들 통해서 답변 받으실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필요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